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아시아의 역사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아시아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라는 개념은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외부에서 지은 지역명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생각한 아시아는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중세 말기 기독교인들은 세계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부분으로 나누어 파악했습니다. 아시아는 유럽에서 봤을 때 외부의 그 밖 영역 중에서 동쪽에서 위치한 광활한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나라와 종교가 있었습니다. 유럽과 달리 종교나 다른 특징을 공유하지도 않았고 내부적 연관성도 부족했습니다. 아시아라는 말은 원래 거의 내용이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아시아라는 개념은 언제 도입되었을까? 이 말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도입된 것은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1602년 베이징에서 간행한 세계지도 고녀만국 전도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아세아라는 글자를 북시베리아에서 말레이 반도에 걸쳐서 지도에 기입했지만 그것은 단지 지리적 범위의 주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19세기에 들어 아시아라는 개념이 어떻게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도쿄대 명예교수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아시아라는 개념은 원래 유럽 중세 말기 유럽인이 생각해낸 말로 내용이 없었습니다. 공허한 말이었던 것이죠. 아시아 사람들이 이 개념을 들은 것은 아마도 청나라 초기 무렵일 것입니다. 세계 지도 속 굉장히 넓은 범위에 대해 아시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을 뿐 특별히 어떤 지역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종교와 나라가 있었고 전혀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지역, 레지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당 개념이 하나의 레지온, 즉 외부와 경계가 있고 내부에 어느 정도 통합성이 있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메이지 시대에 들어 일본 정부가 시작한 류큐 병합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류큐는 원래 왕국이었습니다. 동시에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고 일본 다이묘 시마즈 가문에도 복속돼 있었습니다. 청과 일본 모두에 속해 있었던 것이 류큐 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서양에 대해 개국한 후 서양과 마찬가지로 주권이라는 원칙을 도입해 하나의 선으로 나라의 안과 밖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과의 이중복속 관계에 있던 류큐를 일본 영토에 편입한 것이 1879년 이루어진 류큐 병합입니다. 일본이 조공국이던 류큐를 병합하자 청나라 내부에서 일본과 싸우라는 주장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일본은 개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경제나 군사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전쟁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청나라는 일본의 류큐 영토화를 겉으로는 용납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벌여서 되찾을 만한 땅이 아닌 상황에서 전쟁을 하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양국 내부의 목소리는 되도록 이 다툼을 전쟁 없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책이 러시아를 공통의 적으로 삼아 중일 대립을 완화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러시아를 공통의 적으로 삼고자 할 때 양국의 초점으로 생각된 것이 한반도였습니다. 아직 청나라와 일본이 직접 충돌하지 않은 지역이었고 일본에게는 바로 인접한 나라이며 청나라에게도 매우 중요한 번속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양국은 조선 문제와 관련해 연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의 세계에서 자주 있는 공통의 적을 설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생각해냈고 그 대상이 러시아였습니다. 백인의 나라이자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이기도 하고 강적이기도 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위협에서 한반도를 중일이 연계해 지킨다는 아이디어를 양측이 생각한 듯합니다. 공통의 적을 설정하는 것 외에 중국과 일본 서로의 공통점을 공유하자는 방향으로 나아가 그때 떠올린 것이 우리는 아시아 나라라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즉 중국도 일본도 아시아의 나라라는 인식입니다. 슬로건으로는 무엇보다 한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한자를 바탕으로 한 오랜 학문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가, 가치관도 공유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동문동종, 즉 비슷한 인종이며 동시에 언어와 문화도 공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아시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순서로 보자면 외부의 공통의 적을 만들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내부적인 공통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시아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원래 그때까지 유럽인이 만들어낸 공허한 단어였던 아시아라는 말이 공통된 문화와 문자를 가진 나라들이라는 실질적인 의미로 변화한 것입니다. 류큐 병합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이 생각해낸 방법은 러시아를 공통의 적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양국의 신문들은 러시아를 공통의 가상적으로 간주했고 민간 차원에서는 백인의 패권에 맞서기 위해 동문동종을 기초로 양국민이 단결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쿄의 흥하회가 설립되어 한중일 국민 간의 소통과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한문으로 된 잡지를 발간하고 샹하이에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아시아주의, 즉 서양에 대항하기 위한 아세아 연대라는 주장과 운동이 뚜렷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류큐 문제를 일단 보류하고 초점을 조선으로 옮겨 이곳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를 공통의 가상적으로 삼고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막기 위해 조선의 자강을 권유했습니다. 청나라가 지도하고 일본이 이를 지원하는 구상이었습니다. 종주국인 중국과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동시에 일본과 제휴하고 미국을 시작으로 서양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개척하라는 권유였습니다. 1882년 조선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세계 정치의 일원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1880년대에는 비교적 안정된 시기라고는 해도 동아시아 3국은 서양의 동향을 의식하면서 국제관계 조정을 위해 노력했고 새로운 질서를 어느 정도 창출해내는 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당초 조선 불개입 정책을 취했으나 이는 1894년 청일전쟁을 계기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경제의 급성장이 시작되며 해외 파병을 뒷받침할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환경의 변화가 외교 정책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시켰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양국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제안된 아시아주의는 그 후에도 주류가 되지 못한 채 주변적 위치에 머물렀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의 일본에서는 서구 열강과 대등한 지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주류가 되었고 아시아 연대는 서구에 대한 반감을 가진 소수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아세아 단위의 정치 사고가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본인이 상상하는 아시아의 범위는 서쪽으로 확대되었고 원래 서양인이 상정했던 아시아 전역, 인도, 이슬람 세계도 포함되게 됩니다. 아시아가 서쪽으로 확장되면서 일본인들이 원래 상상했던 아시아는 종종 동아라는 말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다시 팽창 정책을 채택했을 때 스스로를 아시아의 맹주로 위치지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정당화하며 벌인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패배했고 이후 일본은 아시아에서 물러나 일본 국내는 미군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서양화에 의한 개혁이 다시 정책 주류가 되었습니다. 냉전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내에서는 공산주의 중국과 북한, 자유주의 일본과 한국 등으로 분단된 사실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주의는 표면에서는 퇴조했지만 미군 점령하에 강제적인 서양화에 따른 굴욕감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적 이데올로기로서 계속해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국 푸단대 쉬징보 교수, 한국 동국대 박한민 교수, 일본 아시아대 아오야마 하루토시 교수, 마지막으로 중국 난카이대 송지용 교수의 코멘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 동양이라는 개념은 일본이 먼저 받아들이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만든 세계지도는 1602년 베이징에서 인쇄된 후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일본에는 당시 인쇄본이 몇 부 남아있다고 하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중국 본토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중국은 천하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세계지도의 이미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에 대해서는 미개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 즉 오랑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9세기 중반 일본이 동아라는 말도 사용하기 시작하던 무렵 동양이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일본인은 주로 서양에 대응하는 지역을 동양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중국인의 이해로는 동양은 일본을 의미했고 동양인이라고 하면 일본인을 뜻했습니다. 일본에서 발명된 인력거가 중국에 전해진 뒤 동양차라고 불렸고 후에 줄여서 양차라고 불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시아, 동양, 동아라는 말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겨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18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류큐, 타이완, 북쪽의 러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었지만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체감한 위기의식과 조선이 느낀 그것은 달랐습니다. 1880년에 베이징 조약을 맺고 러시아와 조선이 국경을 접하게 되었지만 그때 조선은 러시아에 대해 별다른 긴장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양국 사이에서 갈등 관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흥화해를 통해 아시아 연대주의, 아시아 연대론이 조선에 수입되었다는 설명이 자주 보이지만 그것이 러시아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는 의식으로까지 발전했는가에 대해서는 한국 사학계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 시기에는 한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 구상이 등장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동일한 경제적 블록을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나타났습니다. 일본 학계에서는 특히 정근대를 다룰 때 동아시아라는 틀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티베트, 몽골, 투르키스탄 등 이른바 내륙아시아를 포섭한 동부 유라시아라는 틀이 재창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청나라에 대해서도 단순히 마지막 중국 왕조로 보기보다 북방 유목세계와 티베트 불교 세계를 포섭한 제국으로서의 성격을 중시하는 의미로 동부 유라시아라는 틀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라는 틀이 사용될 때 일본이 중심이거나 기점 혹은 정점인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는 일본이 이 지역에서 힘을 가졌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의 특유의 인식들이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막 끝난 시점이기에 특히 일본인에게는 자각적으로 보기 어렵겠지만 수십 년 후에는 동아시아라고 했었지? 라고 회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라는 틀은 중국에게는 전방위적 외교관계 중 일부, 즉 하나의 단면에 지나지 않으며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포함한 동북아라는 틀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합니다. 아시아는 유럽인들에 의해 제한된 지역 개념입니다. 하지만 유럽 식민자들이 무력과 무역을 통해 이 지역 개념에 실질적인 내용을 부여하면서 아시아인들은 자신들이 유럽인과는 다른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아시아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아시아적인 내용을 부여하면서 그 뒤에 아시아의 연대감, 아시아주의, 아시아적 사상, 문화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천년에 걸쳐 아시아를 통치한 중화사상 또한 이러한 전환 속에서 새로운 근대적 세계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근대적인 아시아관은 동아시아를 핵심으로 합니다.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국, 일본, 한반도는 각각 다른 발전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각국이 갖는 아시아관도 서로 다릅니다. 아시아주의는 각국에 따라 다양한 내용이 부여되었고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대한 이념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대 일본의 침략과 확장조차도 언제나 아시아 공동체라는 구호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라는 개념이 실질화된 19세기 이후 이미 10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아시아는 때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며 그 활력은 유럽으로부터도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아시아의 시대가 다른 지역과 협력하여 윈윈을 지향하며 함께 진보하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각국이 제로섬 사고를 배제하고 함께 발전하고 진보하기를 강하게 소망합니다.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아 각국은 인종도, 언어도,
종교도 다양하지만 거기에 공통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공통점은 19세기 아시아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